거기 보시면은 앞부분은 문법책이고요. 뒷부분은 독서책입니다. 68페이지 정도를 펼쳐보시면 컨텐츠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이 오늘 이제 첫날인데 앞 시간이 설정훈 쌤이었죠. 출석 안 부르는데. 응? 출석 안 부르셨어? 아, 내가 부를게. 그 다음에 저는 하진우 선생, 독서 비문학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창민 선생님, 화법 작문 문법 전문 강사시고요. 여러분하고 윈터 때는 문법을 수업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첫날이라 앞에서 말씀들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자꾸 매 시간마다 바뀌어 나오니까 좀 뭐 정신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명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자기 편한 대로 수업을 좀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호하는 수업, 문학이나 문법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 화법 작문은 거의 가르치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도 숙제로 처리하거나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은 저 세 가지 영역이 다 공통적으로 3분의 1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전문 영역별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얼굴이 엉망인 선생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뚱땡이가 들어와 있지.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창민 선생님은 약간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한데 국어 선생입니다. 여튼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3시간이나 국어를 들으면서도 좀 덜 지루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익숙해지게끔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설정훈 쌤이 복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소리치고 할 때도 꽤 있어요. 엄하게 하실 때가 꽤 있을 텐데 그거는 본인이 맡은 역할이 고3 주임 선생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학주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셨죠? 앞 시간에. 아주 선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선한 척하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설쌤이 특히 설쌤이 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절대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최고 미남이라 했는데. 응? 쌤이 학원 최고 미남이라 했는데.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눈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자, 좋습니다. 68쪽의 컨텐츠 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윈터 때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비문학 문제 보자마자 이게 무슨 유형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으신 분 몇 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문학 문제는 문제마다 유형을 알려주는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게 무슨 유형이다를 간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니? 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지문들을 내놓고 15문제나 묻지? 그리고 왜 매년 수능에서 비문학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항상 비문학에 있거든? 문학이 아니야. 니네는 문학이 지금 어렵지? 고전시, 고전소설, 와, 힘들다 이러지? 정작 수능 날에는 비문학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문학은 쉬워지실 거예요. 왜 쉬워지냐고? 설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쉬워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문학은 지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공부했던 지문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습니다만 비문학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매일 처음 보는 지문으로 수능날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가장 많이 틀리는 10문제가량을 뽑아내게 되면 비문학에서만 6, 7문제가 나와요. 그만큼 학생들이 비문학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해력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독서 비문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이거든요. 독해력. 그 독해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휘력이야. 어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쌤 뱃속에 다 뭐가 들었을 것 같냐? 지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어휘다. 어휘. 응? 이만큼 어휘가 들어있기 때문에 쌤이 비문학 독서를 하는 거야. 설쌤 배가 없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문학 따위라는 거지. 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휘력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만큼 독서량이 많이 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휘력이 똑같고 독해력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성적도 다 똑같이 나와야 할까? 그게 아니거든요. 독해력이 똑같아도 성적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문제 풀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성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독해력을 쌓아나가는 건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문제 풀이 능력을 쌓는 과정은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세요. 제가 그걸 잡아드릴 테니까. 자, 당장 보시게 되면 스텝 1, 2에서 보시면 내용 일치라고 알고 계시는 유형도 옳은 것을 찾는 문제와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의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 역시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푸는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푸는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혀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잡아드릴 계획이고요. 자, 오른쪽 끝을 보시면 D1에서 D9까지 유형이 붙어있죠. 요거는 좀 전에 설 선생님께 들으셨겠지만 우리 워너비 트레이닝 북 1일 과제장 안에 유형 기호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치 정도를 비문학 문제를 쭉 풀고 나시면 내가 어떤 특정한 유형을 많이 틀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시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 가지 유형만 잡아도 한 등급이 뛰는 게 국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69쪽으로 넘어가서 그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추가를 합니다. 독서 풀이 원리 및 순서. 자, 선생님들마다 독서를 가르치시는 패턴들이 좀 많이 다르세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지문을 철저하게 잘 독해를 하고 나면 문제는 그냥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첫 문단, 끝문단만 읽고 풀어라. 또 어떤 선생님은 각 문단의 첫째 줄만 읽고 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등 이상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른 선생님들 까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방법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오셨고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실 거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선생님처럼 문제 풀기 위해서 학원 오신 거죠? 그죠? 저 뚱땡이처럼 나도 잘 풀고 싶다. 이래서 온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다오. 자, 나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비문학 독서를 가장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쪽팔림도 없이 그냥 내뱉을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겠지?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처럼 하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 지문 하나당 한 문제씩 밖에 안 붙어 있어서 제가 지금 칠판에 쭉 적어 나가는 대로 하시는 거는 1일 과제장에서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문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실 때 시를 왜 읽고 소설을 왜 읽고 비문학 독서를 왜 읽으시죠? 시를 읽고 감동을 느끼려고? 소설을 읽고 재미를 느끼려고? 미친놈이지. 안 그러냐? 뭐에 우리는 읽고 있지?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데 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조차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문부터 읽고 계세요? 무슨 문제가 나왔고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읽으면 훨씬 빠르게 찾을 거 아닙니까? 왜 지문부터 읽습니까? 지문을 읽고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수거나 아니면 천재과예요. 천재과는 어려서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문제 따위니 신경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읽고 답을 찾으면 된다. 근데 요즘의 수능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단 한 문제의 실수 싸움에서 대학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 한 문제도 대충 읽고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시든 소설이든 국어의 모든 문제는 문제 먼저 보시고 문제에 맞추어서 지문에서 답을 찾기 위해 읽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데 여기에서 꺼내야 할 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파악하십시오. 자, 유형을 찾는다는 것은요,
아직은 좀 어려우시죠? 어떤 유형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윈터 때 이걸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독해 전략이 짜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오른쪽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유형에 맞춰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푼다라는 걸 저랑 같이 열심히 학습하시고 나면 요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이나 구조를 짐작해내세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집중해서 독해할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얼른들 받아 적어라. 눈으로만 보지 말고 1번 옆에 쓰면 된다. 1번 문제를 먼저 보고 도움을 받아라 옆에 추가를 하세요. 아니면 아예 제가 쓰는 대로 그냥 그대로 베껴 적으셔도 돼요. 68쪽이나 그 앞에 빈 페이지 같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쌤, 니네 필기할 시간 안 준다? 그냥 쓰면서 바로 말해버리고 그리고 바로 넘어가거든? 니네도 귀로는 내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칠판을 보면서 바로바로 받아 적으세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다 싶은 문제. 얘들아, 어떤 게 최소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어휘 문제.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다. 좀 적어줄게. 이따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버리시고, 윈터가 끝나고 나면 어휘 유형 말고도 일부 보기 문제, 일부 밑줄 문제 등은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것이네 라고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중에 한 문제를 바로 풀어버렸다면 남아있는 2문제에만 딱 맞추어서 지문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문제 훑어보는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첫 문단 독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첫 문단 독해에 글 전체 독해가 달렸다 라고 적혀 있죠. 제가 한때는 첫 문단 독해 사활을 걸어라 이렇게 강하게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새끼가 쌤, 사활이 뭔가요? 따위를 질문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입안에도 있는데 지금 말 못하는 놈이 있는 거지. 자, 여튼 근데 밑에 한마디만 더 쓸래? 글 전체 독해 밑에다가 대학이라고 적어라. 첫 문단 독해 여러분의 대학이 결정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웃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치열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문 독해할 때 첫 번째 문단이나 이 문단이나 똑같은 속도로 읽어 내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독해법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찾으라는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이해 안 되시면 2번이고 3번이고 읽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 문단부터는 달리셔야 돼요. 자, 첫 문단에 독해가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문단 독해를 하실 때는 무엇에 관한 글인지 먼저 찾습니다. 자, 얘들아, 허접한 EBS 지문이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따위에서는 첫 문단에 이게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들어가는 이상한 글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수능은 100% 나옵니다. 첫째 문단 몇 줄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어, 아니면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는 단어 등 그때그때 소개하는 방법은 달라도 첫 번째 문단의 역할 자체가 이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몇 줄 안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반드시 알려줍니다. 자, 요거는 주로 선생님들의 핵심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중심 화제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요런 용어보다도 저는 이 말이 더 좋습니다. 글 전체 주어예요. 여러분이 찾아내신 무엇이라는 이 단어는 글 전체 주어입니다. 얘들아, 글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의 주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지?
그 문장 속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기 마련이지. 그 녀석이 이 녀석이다. 그래서 첫 문단부터 얘를 찾아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찾으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이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지를 찾으세요. 좀 이따가 지문 독해 속에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좀 답답하셔도 필기를 일단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다라는 어떻다 이 말에 집중하시고 요게 바로 글 전체 서술어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자, 얘들아, 제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첫 번째 문단만 읽어도 그래 뭘 알 수 있는 거지? 글 전체 주어와 글 전체 서술어를 잡아냈다면 글 전체 주제를 거의 다 꺼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아니고 첫 번째 문단 안에서 대부분 주제를 이미 던지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밑에 있는 문단들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생각 좀 해주시고, 자, 첫 문단 독해가 끝나면 여러분께서 바로 이 문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생각을 잠깐 하세요. 첫 번째 문단 독해가 끝나면 잠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뭘 생각할 거냐면 이어질 내용을. 이 이어질 내용은 이 어떻다라는 말을 통해서 대부분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잡아낸 이어질 내용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독해력이에요. 중간에 복잡하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문장들에 낚이지 않고 첫 문단에 제시했던 걸 끝까지 생각하면서 찾아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독해력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는다고 독해를 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하신 후 생각 잠깐 하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 문단들을 독해합니다. 글 전체 독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의 일종의 OT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손가락 아프고 해도 열심히 적고 따라오세요. 자, 글 전체 독해를 할 때는 한 문단 한 문단, 각 문단의 중심 문장, 중심 내용 이런 것들 찾아주시고 역할 파악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후 얘네들을 모아서 글 전체 흐름을 잡습니다. 글 전체 흐름이라는 것은 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의 흐름, 구조를 파악해 주세요. 자, 이거는 뭐 지금 세밀하게 말씀드려도 어렵기만 하실 테니까 지문 속에서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 글을 다 읽었어요,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면 우린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글 전체 독해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역시나 여러분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나면 그냥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셨죠. 그거를 습관을 한번 바꿔봐 주세요. 그럼 저처럼 읽으시게 됩니다. 뭘 생각할 거냐면 이 글을 쓴 이유, 글을 쓴 이유를 잠깐만 생각하도록 해라, 얘들아. 자, 글을 쓴 이유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게? 주제가 된다, 주제. 그동안 초딩 때부터 찾으라고 해왔던 주제라는 게 사실은 그냥 글 쓴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쉽게. 조금 이따가 한 지문만 오늘 할 건데요. 그 한 지문 안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신 후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지금 거기 1, 2, 3번에 채우고 계셨던 분들은 맨 밑에 7번 밑에 쓰시면 됩니다. 4번은 제일 밑에 7번 밑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의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으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으시는 거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시기 때문에 맨날 매력적 오답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뻔하다 싶은 선택지도 무조건 지문 속에서 찾으세요. 1번에서 5번까지를 5개를 다 찾으세요. 쌤, 그렇게 하면 시간 안에 다 못 푸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시간 안에 못 찾는 겁니다. 지금은 얘들아, 니네 양치기를 하는 시기가 전혀 아니다. 많이 풀고 빨리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풀어. 정확하게 찾아서 푸는 연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속도로 따라갑니다. 자, 많이 풀어야 되는 양치기라는 시기는 저희가 결정해요.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서 알아서 후평 이후에 문제들을 미친듯이 던져주게 돼. 한 주에 몇 백 문제씩 준다고. 근데도 그걸 다 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던져줘봤자 못합니다. 아직까지 연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한 달, 2달 공부한다고 여러분 국어 성적 팍 뛰고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냐만 국어는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다. 자, 길게 바라보시고 반년 후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단 한 문제, 단 한 지문을 풀지라도 모조리 다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얘들아, 답은 다 어디 있지? 답은 지문 속에 있다라고 모두가 대답하면서 왜 못 찾지? 찾는 연습이 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습시킬 겁니다. 과제장으로 연습시키고 수업 시간에 연습시키고 합니다. 자, 쭉 적어오시면서 졸리기도 하고 좀 힘드셨을 텐데 69쪽에 있는 1번에서 7번까지를 빠르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십시오. 항상. 그 다음 첫 번째 문단에 사화를 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 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쓴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어보셔봤자 헛독해를 하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제 아무리 길어도 주어와 서술어는 존재하죠? 걔네들 위주로 읽어나가십시오. 항상. 조금 이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5번. 접속사랑 지시어는 정말로 중요한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접속사가 나오면 다 체크하고 있는 이상한 학생들을 몇 번 봤는데요. 비문학 지문안에 접속사가 37번 나온다고 가정하면 37개 접속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하니 지금? 왜 그거 이게 뭐 달라지니? 얘들아, 접속사 체크를 할 때는 글의 흐름이 바뀌는 접속사, 요약을 하는 접속사, 그런 놈들만 체크를 하면 돼. 쓸데없이 모든 접속사에 체크하지 마라. 시간 아깝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전달하게 되니까 미리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6번의 별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내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7번처럼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하고 풉니다. 친구지? 모르는 애니? 뺨 한 대만 때려. 모르는데 참 좋네. 잠 좀 깨워줘라. 그러면서 친해지고 하는 거지. 응? 왜 너는 네 옆에 생판 모르는 초면인 애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자,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아침에 올 때 어떠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학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에 시옷 비읍이 뜨지 않았나? 이런 시발 하면서만 왔겠지.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월요일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어제 잠도 설치고 말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똑같이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꼭 낮에 낮잠 자고 하니까 밤에 잠 안 와가지고 설치다가 새벽에 막 허겁지겁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될 만하면 금요일이 와. 아니네, 내일 모의고사네. 했다가 토요일 날 하고 집에 가거든. 그러고 또 월요일 되면 시옷 비읍 달고 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윈터가 끝나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은 3학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윈터 끝나기 전에 한 22일쯤일 건데 1월 20일쯤이 수능 300일 남은 날이에요. 만난 지 300일 이런 거면 참 좋을 텐데 수능 300일 짜증나죠? 자꾸 그놈이 무거운 게 지금 한 발짝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밥 먹을 때도 손에 단어장 쥐라고 하고 해서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대화도 못하게 해. 여러 가지 막 이제는 겨우 좀 적응이 되셨겠지만 좀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이 좀 있으셨죠.
왜 밥 먹을 때 단어장을 쥐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을 좀 더 자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조금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습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얘들아. 밑에 재수생들이 말이야. 물 안 마셔가지고 애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애들이 꽤 있어. 왜 그렇게 물을 안 마시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요. 그 시간마저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시면서 공부를 해. 어떤 새끼 질문하러 왔는데 양파 냄새를 풀풀 풍겨. 야, 좀 이빨 좀 닦고 와서 질문하면 안 되겠냐?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빨 닦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해는 되는데 더러운 새끼지? 여튼 말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은 왜 그럴까요? 고3을 잘못 보낸 게 후회가 되겠죠? 고3 때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돼서 365일을 더 공부하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응? 자, 니네 플래너에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나?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세요. 남학생들도. 계획부터 짜시고 오늘 플랜을 쫙 짜서 시간 단위로 분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워나가시면서 하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못했다면 언제 하면 되지? 일요일. 내일? 그럼 내일 공부는? 주말? 주말 공부는? 아니, 오늘 할 공부를 주말에 해도 된다는 것 자체는 계획을 잘못 짠 거지. 생각을 한번 바꿔볼래? 주말에 할 공부는 또 따로 있는 거야. 전체 요약을 한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미뤄서 되는 공부는 없어요. 오늘 짜신 공부는 오늘 안에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그러려면 집에 가서 잠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며칠, 몇 주 반복되다 보면 정신 상태가 혼미하거든요. 늘 잠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아직 그렇게 경험 못 해보셨죠? 대부분의 공부를 빡세게 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맨날 3시간, 4시간 자고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안 죽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오늘 공부를 오늘 안에 끝내려면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나? 쉬는 시간에 친구랑 얘기하고 뭐하고 밥 먹으러 줄 서 있는데 시간 보내고 이럴 짬이 없어. 그때 짜투리 공부라도 해야만 하지. 그래야만 내가 오늘 30분이라도 더 잘 수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과 밥 먹는 줄 서는 시간 이런 시간을 아껴서 더 잘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내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면 나가 있는 그 공간이, 이동하는 그 시간이, 이동하는 그 차 안이 내 공부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장소는 바뀌어도 공부는 이어져야 해요. 자, 이런 것을 아직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걸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 먹을 때 이거 좀 잡으라 라고 하는데 맨 첫 줄에 나오시는 분에게는 좀 죄송해요. 걔는 들고는 나오는데 바로 가서 밥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읽어볼 짬도 없지. 그래도 들고 나온다. 무조건.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좀 잘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 여러분을 반드시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애들처럼 니네를 만들고 싶지 않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구지? 재수생, 삼수생들이지? 그러지 말자. 얘들아, 재수 한 해 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 그 돈이면 대학 일찍 가가지고 아버지랑 딜을 해.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학을 바로 재수 없이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원하는 차 한 대 뽑아주십시오. 재수 비용 3천만 원의 절반 값에 해당하는 차를 제게 주십시오. 일단 팍! 맞겠지만 여튼 그 정도 기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자, 갑자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힘들었고 졸기도 하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 문제를 딱 풀어보겠습니다. 힘들 내십시오. 70페이지의 빈 공간은 다음 시간에 채웁니다. 오늘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금방 했던 것을 그대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 동그라미 하세요.
알려주네? 내가 지문에 어디에 집중할지 알려주네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유형을 알려주는 단어 이해, 동그라미. 이해, 사실, 내용, 일치 뭐 이런 단어들은 다 내용 일치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 아는 애 빗금. 자,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잠깐 칠판 보시죠. 습관 하나 고치세요. 자, 내용으로 저 유형에 체크했고 저는 실제 이럽니다. 옳은 것, 틀린 것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옳은 거에는 저는 동그라미 합니다. 틀린 거는 안 놓치려고 빗금을 긋습니다. 자, 틀린 거 안 놓치려고 동그라미 하는 학생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 기호를 때려 놓으니까 옳은 걸 답으로 찾는 실수를 하시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는 틀린 표시. X, 세모, 빗금 등의 표시를 하세요. 바꾸세요, 습관.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를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하실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주로 체크하시죠? 여기에 하는 분, 뭐 여기에 하는 분 대부분 이러시죠?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국어가 두루뭉술한 겁니다. 이건 것 같아 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한번 물어보자. 선택지에 있는 한 문장 전체가 통째로 틀리는 걸 본 적 있나? 없을걸? 그렇게 안 만드니까. 항상 어떤 한 단어가 틀린다고. 근데 왜 옆에다가 체크를 하지? 이러니까 두루뭉술하잖아.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단어가 틀렸으면 그 틀린 단어에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그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 그어야 할까 잘 모를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연습이 돼. 아, 이 단어. 나중에는 선택지만 딱 봐도 맞았겠다 틀렸겠다 감이 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쌤 얘기가 타당하다고 느꼈나? 응?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했거든? 그래놓고 오늘 저녁에 자습 시간에 일과지정 풀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맞았나 틀렸나 이러고 있으면 죽는다. 쌤 돌아다니다가 자습 시간에 저렇게 풀고 있으면 바로 상담에 들어가겠다. 저랑 상담하시면 그 다음날 머리를 박박 깎고 오는 남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가혹한 상담을 원치 않으시면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날부터 행동에 옮겨. 응? 오늘 쌤이 첫날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니네가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요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습 감독을 할 때나 밖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때나 엄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잘 안 그래요. 근데 강하게 얘기하는 건 반드시 바꿔주세요. 쌤, 저 습관이 돼서 잘 못 바꾸겠는데요. 니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어? 쌤, 니네보다 7살이 많거든?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노안이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말이야, 선생님 술, 담배 이런 거 쩔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도 많이 나빠졌다고. 근데도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꾸거든? 근데 니네가 습관에 절어서 못 바꾸겠어요 라는 얘기가 니네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냐? 그게 보수라는 것이다, 얘들아.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게 보수라는 거야.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보수적으로 되고 싶지 않으시면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순간 바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 나갑니다. 지문 독해합니다. 자, 첫 문단으로 들어가서 뭐에 관한 글인지 이미 알고 왔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할 건지 얘를 갖다가 지금 찾을 건데, 자, 여러분 독해할 때 앞으로 제가 읽는 문장은 그냥 무조건 다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연습삼아 첫 번째 문장은 아직 밑줄 긋지 마시고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비트겐슈타인이 몇 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뭘 비롯해서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위주로 읽으라 그랬죠? 주어랑 서술어 위주로 읽으시라 그랬죠. 주어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리고 얘들아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해놔. 비트겐슈타인 동그라미 하시고, 진짜 주어는 논리철학 논고입니다. 논리철학 논고는 하고 되어 있죠. 서술어는 한 단어를 읽으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서술어 위주로 읽으라 한다고 해서 주었다,
이게 뭐야? 그러면 물어보게 되잖아. 뭘 줬는데? 그러면 또 앞에 영향을요. 누구에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라는 두 문장만 밑줄이 있으면 됩니다. 문장 전체 꼭 안 그어도 돼요. 다 그으셔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 세모.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세모하라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단점 같은 것이에요. 세모는 제가 접속사에다가 매기는데요.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도대체 누가 접속사에 세모하라고 시키냐? 어떤 그런 인강 선생님이 계신가? 학교 쌤들이 그렇게 시키시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니네 시소설에서 어떻게 시에다가 긍정, 부정 이러지 않니?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 근데 왜 비문학에는 이게 접속사지?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기호가 다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비문학에서는 이게 갑자기 접속사야? 저는 접속사 말음모합니다. 할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말음모를 하면서도 귀찮아 하기도 합니다. 쌤, 말음모를 언제 그리고 있습니까? 시간 많이 가는데. 저는 시간 안에 다 말음모 하면서도 읽어요. 문제 다 풀고 지금 속으로 뚱땡아 그거 네가 선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니? 그게 아니고 말음모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흐름을 생각합니다. 앞에 장점이 나왔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그런 놈한테만 말음모하면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단점이.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하시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자, 똑같이 다 맞춰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말음모하는 게 귀찮으시면 쌍별표를 하시든 뭐 빗금을 그으시든 맘대로 하시되 세모는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표시하는 것도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얘들아. 하지 말고 눈에 확 띄게 해놔. 얘들아, 표시는 왜 하지? 표시는 왜 할까? 시간 아끼려고. 시간 아끼는 건 뭐 어디에서 아껴지는 건데?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할 거 아니야. 확인할 때 체크하는 단어들이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문제점, 단점은요 거의 100% 선택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모해 놓으신 것만 잘 봐도 선택지에서 바로 집방 찾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세모가 되어 있으면 밑에 뭐가 따라와야 되게? 세모가 문제점이니까 밑에는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래 구조가 한눈에 띕니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 세모하시고 그 밑에 출해. 그럼 해결 방안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언어를 분석 비판해서 명료화, 동그라미, 명료화하는 게 철학의 과제였다까지 밑줄 그으시고 명료화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비트겐슈타인은 뭐 한다고? 이제 어떻다 나왔네. 언어를 어떻게 한다고? 명료화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명료화할 건데, 자, 생각 이어질래요. 너무 추상적이었잖아. 어떻게 명료화하는지 안 나왔잖아. 이제부터 당연히 어떻게 명료화할 것인지를 찾아 내려가야 된다. 당연히 나와야 한다. 이 생각을 잠깐 하는 거죠. 밑에 얘들아,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다. 2012년 이 지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일치 문제는 정답률 69%, 그 다음에 보기 문제 2개가 있었는데 둘 다가 정답률이 40%대였어요. 국어에서 정답률이 40%대가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지문이 이해 수능의 당락을 결정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2문단, 3문단의 복잡한 문장들 때문인데,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 나와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얘를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명료화할까? 라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 그게 독해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으라는 건 요거 때문입니다. 잡으시고 2문단 갑니다. 자, 다 읽지는 않습니다. 2문단의 첫째 줄 한가운데 그는 그 책에서 그림이론을 주장했어. 그림이론 주장. 밑줄 긋고 그 문단 마지막에 여기가 중심 문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접속사 보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자, 이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문단의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것은 이처럼, 이와 같이, 이는 이렇듯 등등은요 그 앞의 내용 전체를 가리키면서 요약할 때 씁니다. 가차없이 그냥 뒤에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밑줄 그으시면 돼요. 따질 것도 없어요. 자,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자, 무슨 말이냐면
논리철학 논고에서 그는 그림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림 이론이라는 건 그림으로 세계를 그리듯이 언어로 세상을 기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명료화하는지 아직 안 나왔네. 그잖아. 이 문단에 낚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명료화하는지 아직 안 나왔다. 찾으면서 읽는다. 그러다가 3문단의 넷째 줄 한가운데쯤에 따옴표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의미 있는 명제. 가운데가 아니네. 왼쪽이네. 의미 있는 명제. 동그라미 일단 해두세요. 고객님, 잠 좀 깰까요? 아직 이름들을 모르니까. 니네 출석 부른다고 했었지, 내가. 창민쌤 부르겠지? 바빠. 자,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명제가 실제 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주어 서술어 위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되죠? 의미 있는 명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실제 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그거는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의미 없는 명제는 아까 의미 있는 명제의 대리어니까 세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이네요. 밑줄 그으시고,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에 동그라미 하세요. 왜 했냐면 의미 있는 명제가 이거니까. 의미 있는 명제가 동그라미 됐으니까. 얘도 똑같은 말이에요.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자, 마지막 문단의 시작 부분에서 이로 시작하는 접속사를 쓰면 그 위에 있는 문단 내용 전체를 요약합니다. 밑줄 긋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 윤리적 가치,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자꾸 의미 없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입니다. 의미 없는 말들 세모하시고, 그래서 결론 맨 마지막 줄. 그래서 요약 정리안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말할 수 없는 것 세모하시고. 자, 제가 이해를 별로 안 시켜드리면서 그냥 읽었어요. 자,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생각합시다. 글 쓴 이유를 생각하세요. 왜 썼죠? 설명. 첫 문단부터 끌고 오셔야 됩니다. 글 쓴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명료화할 건데 어떻게? 세모한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1문단부터 보세요. 언어를 애매하게 그동안 철학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저 밑에 세모한 것들 봐봐. 의미 없는 명제나 의미 없는 말들이나 말할 수 없는 것 자체를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첫 문단에 동그라미 했던 거 언어를 명료화할 수 있고, 이러려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 의미 있는 명제를 말을 해야 하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그래야 분명한 말들이 되는 것이다. 신이니 형이상학적 주체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건 아예 철학의 과제로 삼지 말자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신 것과 안 하시고 그냥 끝내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만 딱 잡으세요. 글을 다 읽으신 직후.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1번.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죠.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머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지문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1문단 마지막 줄에서 언어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가 1번의 근거예요. 그 다음 2번.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지문 어디를 읽어보셔도 이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틀린 것인가? 가 아니에요. 자, 1학년, 2학년 때 만나서 풀어왔던 모의고사들은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살짝 바꿔서 똑같이 적어준다고.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해되세요? 두 개의 문장을 조합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없는데? 하고 없어서 틀렸다 라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은 없어. 그런 걸 잘 파악하려면 흐름을 잘 잡아야 해요. 첫 문단 첫째 줄에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줬죠. 뭔 책에서?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 문단 첫째 줄에 그 책에서 그림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림 이론을 통해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2번 정답 맞은 거고요. 3번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제가 일부러 사태니 사실이니 나와 있는 부분을 읽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선택지에 따옴표 붙은 단어. 선택지에 따옴표가 붙은 단어는 지문에도 따옴표가 반드시 붙어 있다.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 찾아봐봐. 어디 있니? 사태, 사실? 오케이. 3문단의 첫째 줄에 있지? 그럼 거기서 확인하세요. 따옴표가 있는 부분 안에서 대부분 답의 근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3문단의 첫째 줄.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사태와 사실은 다른 거네. 3번에 뭐라고 적혀있나?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맞은 거지? 얘들아, 근데 지금 3번이 매력적 오답으로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기에다가 20% 이상의 학생들이 답을 해서 재수생이 되었어요. 왜 그러지? 니네 선배들 뭐 하는 짓이지? 뭐를 안 한 거냐 지금?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능이라는 그 긴박한 긴장감을 느끼는 날 확인이 되나? 평상시에 안 하던 게? 그러니까 그냥 1번에서 5번까지 제일 틀린 것 같은 거 한 놈을 답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미리 차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4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자, 선택지의 단어를 지문에서 찾을 건데 이 선택지의 단어가 경험적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어쩌고저쩌고. 니네 체크해 놓은 부분에 보이나?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상 뭐 이런 나와 있지? 3문단 마지막 줄에. 자, 얘가 주어고 서술부를 확인해 보면 의미 있는 명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근데 선택지는 뭐라고 했니? 참이다. 근데 확인을 끝까지. 의미 있는 명제라는 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위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명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다. 따질 수 있다라고 했지? 거짓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은 아니잖아, 무조건. 근데 4번에선 뭐라고 했니? 경험할 수 있는 명제는 참이다. 못 박아버렸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자, 얼마나 매력적이냐.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죠. 참이다 아니다 나와 있죠.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맞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답을 하는 거죠. 자, 4번 어디를 그을까요? 참이라는 글자를 그으세요. 참이라는 글자를 그으십시오. 마지막 5번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마지막 문단의 첫째 줄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내용일치 문제를 몇 문제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바로 나오시고 쉬었다 할게요.